안녕하세요. 낭낭이의 55번째 책,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이 책은 진로 하나를 정해놓고 그 길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패돼 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열정을 갖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실패도 요령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열정은 쏟아붓되 만약 실패한다 해도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니 언제든 내가 원하는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든 처음 시작에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일단 관심 가는 것에 열정을 갖고 시작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 위해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왜 이리 힘이 드는 걸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이것은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라며,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여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합리화시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 웃음만 짓게 됩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바로 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혹은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맞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그래서 저 또한 시작했습니다. 책 100권 읽기. 처음엔 재미있었지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일이니 끝은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인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실패의 재정의. 일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실패라는 단어를 재정의함으로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해 보자. 다음은 몇 가지 예다. 실패는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실패는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실패는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실패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실패는 탐험하는 것. 실패는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패는 실험하는 것. 실패는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실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실패는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것. 실패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 실패를 실패가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가 싶네요. 이 책에는 실패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로 삼아 성공을 이루는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는 관심 가는 분야에 열정을 쏟다 보니 그 일이 하나의 업이 되어 직업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여기 회계사에서 쓰레기 제왕이 된 사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낮고 조정 가능한 여러 단계들로 큰 성공을 이룬 사례를 살펴보자. 그 주인공은 톰 파조다. 그는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인 BFI사를 비롯해 14개 사업체를 소유한 창업가다. 1966년 파조는 투자 기회를 찾던 26세의 회계사였다.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구역 입주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구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 회사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입주자 회의가 열리자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 명이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파조는 그 발언이 몹시 언짢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으로까지 느껴졌다. 내친 김에 쓰레기 수거 업계를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위험 감수가 적은 꽤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쓰레기는 항상 있을 테니 불경기도 없을 터였다. 더구나 입주자 모임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90일 전에 미리 지불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니 창업 자금도 문제 없을 듯 보였다. 트럭도 쉽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조는 과감히 트럭 한 대를 샀다. 그리고 그 지역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다. 회계사였던 그는 700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사전에 꼼꼼히 계산했다. 22방 야드의 트럭으로 2시간 거리의 쓰레기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처리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 첫날,
파조는 자신의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겨우 220개 가구의 쓰레기만으로 트럭이 꽉 차버린 것이다. 첫 사업 계획의 확장으로 더 큰 수거 트럭을 구입한 파조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야말로 혼자 발벗고 일하며 요령을 터득해 갔다.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도 많았다. 하루는 수거 트럭의 콤팩터가 망가져 버렸다. 아직 수거할 집이 70가구나 남은 상태라 매우 난감했다. 그래서 한 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직접 트럭 뒤로 올라가 쓰레기 더미를 쿵쿵 밟아내려야 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트럭 안에 회계사가 서 있다니 의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파조는 몸으로 직접 부딪혀 일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운전사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좋았고 이 일을 통해 배울 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걸음마 단계 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사업 초기엔 주로 주거용 생활 쓰레기만을 수거했지만 점차 쇼핑몰과 소규모 공장의 쓰레기도 취급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쓰레기 수거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럭 한 대당 50센트인 처리 비용이 몇백 배 달러로 늘어났다. 파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다. 쓰레기 수거도 하고 동시에 소각도 하는 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그는 결국 쓰레기 매립지를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휴스턴 시장이 파조에게 연락을 해왔다. 12일 안에 도시 내 쓰레기를 전부 처리해 줄 수 있겠냐는 문의였다. 파조는 물론입니다. 라고 답한 뒤 일에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휴스턴 지역에서 파조의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업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아 보였다. 파조는 약 3주 동안 다른 도시의 쓰레기 관리 업체의 운영 방침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출장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규모 쓰레기 처리 업체는 많은 반면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관할하는 큰 업체는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술을 현대화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었다. 파조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았다. 소규모 업체들을 통합해 전국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면 각 생산 단위에 드는 비용이 감소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후 3년간 한 주에 한 기업꼴로 쓰레기 관리 업체를 인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BFI가 설립됐다. 1976년 파조는 다른 사업체들의 운영을 위해 BFI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BFI의 한 해 매출은 2억 5,600만 달러에 육박했다. 131개 도시에서 2,800대의 수거 트럭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직원 수는 7,700명이었다. 그 당시 돈의 가치로 따져볼 때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만약 1966년으로 돌아가서 전국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쓰레기 관리 업체를 세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 불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행을 위한 비용과 위험 감수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파조는 애당초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던 것이 아니다. 그저 동네 주민의 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쓰레기 수거를 위해 500달러를 주고 트럭 한 대를 구입한 것뿐이다. 그의 첫 목표는 입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동시에 돈도 좀 벌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어쨌든 처음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었다. BFI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요소들, 즉 처리 기술의 발전,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 관련법 개정과의 시기 맞물림 등은 운영 과정에서 저절로 발견하게 된 것들이다. 지금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 그릿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릿을 키워라. 성공에는 근성이 필요하다. 또는 그릿으로 불리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것은 펜실베니아대 심리학자 안젤라 더거스가 주장한 덕목이다. 더거스는 투자은행, 그림, 저널리즘, 학계, 의학 및 법률 분야의 리더들이 비슷한 지능과 재능,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하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공통된 성격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릿이라고 불렀다. 이름 붙였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죠. 실패나 역경, 더딘 진척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노력과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요. 그릿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마라톤과 같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실망이나 지루함을 궤도를 바꿔서 일을 그만둬야 할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릿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완전 학습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조각가, 신경과 전문의, 수영 선수의 발전 과정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려는 욕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였다. 개인의 성취는 타고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였다. 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 가능한 것인지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2주마다 심리검사를 받고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행동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담배도 덜 피우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불량식품의 섭취가 줄어들었다. 또한 충동 구매도 덜 하게 되었으며 일을 미루는 습관도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자기 조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충전도 될 수 있는 재생 자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말하자면 그릿이란 사람 몸의 근육과도 같았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중히 여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그릿 또한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맨체스터 비드웰 재단 창립자인 스트릭랜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삶의 밖에서 자신을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비용 대비 득과 실만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면 열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도하기 전에 언제나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실험하고 탐험하려는 동기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결국 몸을 사리게 된다. 티베트의 어떤 라마승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평생을 고립된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이었으며
70대 초반의 나이였다. 누군가 라마승에게 물었다.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라마승이 답했다. 내가 제일 놀란 부분은 수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것에 끌려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몸을 사리더군요. 라마승의 눈에는 삶의 속도나 발전된 기술, 풍족한 물질적 부후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이것이 그가 본 서구 문명의 큰 비극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기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는 말을 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헌신과 장기 계획이 필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둥켜 안고 말이다. 이제 실상을 바라보자.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상은 너무나 역동적이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미래의 삶에 대한 적당한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마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험하면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시간은 제한적이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다양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가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인물,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기를 따라가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다. 호기심을 추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킨다. 빌 스틸랜드의 삶이 아주 훌륭한 예가 된다. 그는 도시 소외 계층 아이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대학 진학을 돕는 맨체스터 비드웰 재단 창립자다. 1964년 그는 좌절에 휩싸여 방황하는 16살 청소년이었다. 그가 살던 곳은 펜실베니아주 맨체스터 지역이다.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이 늘어선 낙후된 부지에는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엉겨 있었다. 인종 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에서 흑인 청소년으로 보낸 그의 삶은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침울한 기분으로 학교 복도를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교내 미술실 옆을 지나는데 햇살이 미술실의 넓은 창안으로 내리쬐어 교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디선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고 재즈 음악도 들렸다. 그 밝은 햇살과 커피 향은 소년의 관심을 끌었다. 교실 한 구석에 도자기 공예용 돌림판 위에 놓인 찰흙을 빚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손을 스틸랜드는 넋나간 듯 바라보았다. 마치 찰흙이 살아 움직여 하나의 형상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도자기를 빚던 미술 강사는 스트릭랜드의 시선을 눈치챘다. 한번 해보겠니? 스트릭랜드는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한 뒤 의자에 앉았다. 강사는 곧 찰흙 한 덩이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스트릭랜드는 돌림판을 이용해 열심히 빚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 때문에 찰흙이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순간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우연한 경험을 계기로 스트릭랜드는 미술반에 등록했다. 미술반 활동은 고교 졸업반이던 그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다.
미술실 안의 질서정연한 고요함에서 자신의 낙후된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던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절망에 빠져서 우울했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 찰흙을 빚는 즐거움이 열정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름 동안 스트릭랜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비록 C로 도배된 성적을 받곤 하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용기를 내 인근 주민센터 도우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스트릭랜드는 지역 운동가와 사회 활동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 성공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스트릭랜드에게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할 교회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물어왔다. 잠시 생각에 빠진 그는 자신이 경험한 도자기 공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는지 떠올렸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예를 배우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종 갈등과 폭력 같은 외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포근하고 안전한 곳 말이지. 그는 미술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스트릴랜드는 목사와 합심해 성공회 교단으로부터 25,000달러의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교회에서는 미술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 함께 마련해 주었다. 다소 낡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그곳을 스트릴랜드는 열성을 다해 개조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전선을 깔고 문과 창문을 선보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맨체스터 장인 길드라는 이름의 미술센터가 개관됐다. 처음엔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교회와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단체들을 돌며 설명회를 열자 진척이 보였다. 아이들이 미술센터에 등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미술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들뜬 부모들은 이것저것에 입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렇게 미술센터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갔다. 미술센터가 발전을 거듭하자 피츠버그 지역사회 리더들의 관심도 커져갔다. 1972년 스트릴랜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건설 계통 직업학교인 비드웰의 리더십 교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스트릴랜드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교과목을 늘리는 일이었다. 그러자 각 업계의 고용주들은 비드웰 졸업생들의 실력에 감탄하며 많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맨체스터 장인 길드와 비드웰 학교의 운영 모두를 성공으로 이끈 스트릴랜드는 더 큰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멋지고 창의적인 현대적 감각의 장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그는 미술센터와 직업학교가 결합된 새로운 센터의 창립을 위해 650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미술 스튜디오와 아름다운 갤러리, 350석의 극장을 보유한 19,000평 규모의 센터였다. 1990년대 말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스트릴랜드의 놀라운 성공기는 미국 전역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많은 TV쇼에 출연했으며 미국 연방예술기금을 받기도 했다. 1996년에는 메가더 재단 재능보조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맨체스터 비드웰 재단은 미식연구, 의학기술원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자기 공예, 사진, 디지털 디자인 같은 양질의 예술 교육도 빼놓지 않고 있으며
피츠버그 지역의 450여 명의 청소년이 매년 이 재단에 등록하고 있다. 이들 중 86%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스트릭랜드의 삶은 단순한 호기심이 연결해준 상상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1962년 그저 커피 향을 따라 미술관으로 들어간 아이는 우연히 도자기를 빚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우미 강사를 자처했다. 그로 인해 맨체스터 공예가 길드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서전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삶에서 거둔 성공은 열정을 따랐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열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불투명했지만요. 자신의 삶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열정을 가질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로 가득한 일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시간과 관심을 잡아끄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 태도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가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인물,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성공을 방해할까?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배워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태도가 그 어떤 잘 짜인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아는가? 대표적 사례를 트위터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잭 도시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잭 도시는 어릴 때부터 여러 도시의 지도를 무척 좋아했다. 아이들이 붙여놓곤 하는 캐릭터 주인공 대신 여러 도시 지도를 자기 방 벽에 붙여 놓았을 정도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온 컴퓨터에 흠뻑 빠져든 잭은 곧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도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내 거리를 달리는 기차와 버스가 점으로 표기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어느 날 잭은 우연히 경찰들이 무전통신기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 저 무선통신 정보를 내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봐야겠어.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잭은 이 생각을 원래의 프로그램에 추가 기능으로 더했다. 그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놓고 보니 자신의 프로그램이 디스패치 분야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뉴욕의 시의 디스패치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모두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안상 오류가 있었다. 그는 곧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보안상의 오류가 있으며 이를 고칠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CEO는 잭을 불러 곧바로 그를 채용했다. 시간이 흘러 잭 도시는 1998년에 자신의 상사와 함께 디스패치 차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넷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 회사의 CEO를 임명하고 자금도 유치했다. 그런데 때마침 기술주에 붙어 있던 주가의 거품이 붕괴되었다. 사업 전략을 두고 잭과 회사는 잦은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이없게도 자신이 임명한 CEO는 잭과 그의 상사를 해고해버렸다. 회사를 그만둔 후 잭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취미이기도 했고 달리 할 일도 없던 터였다. 그러다 문득
메시지 전송을 더 쉽게 해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 잭은 핸드폰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와 같은 상태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면 친구들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프로그램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당시에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이 몇 되지 않았다. 더구나 왜 친구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등에 대한 업데이트 메시지를 꾸준히 받는 게 재미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시기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해체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잭 역시 직업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스케치를 좋아했던 경험을 살려 일러스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이 몹시 아팠다. 단순한 근육통이긴 했지만 마사지가 큰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몇 번 찾아가 마사지를 받아보니 요법이 정말 신통했다. 마사지 요법에 홀딱 반한 잭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까지 따고야 말았다. 의기양양 이제 마사지사가 된 잭은 돈을 벌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마사지사가 넘쳐나고 있어서 돈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잭은 친구의 어린 딸의 보모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리고 곧 오데오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오데오는 팟캐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신생 회사였다. 하지만 잭은 팟캐스트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래머로 진로를 굳힌다는데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중 애플에서 아이튠 기능이 새로 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들어 놓았다. 졸지에 오데오의 주력 상품이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 되자 다급해진 사장은 직원들에게 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재차 요구했다. 그래서 잭은 이전에 발명한 핸드폰 문자 기반의 블로그 서비스를 제안해 보기로 했다. 회장은 이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직원들과 트위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트위터는 이내 독자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당시 29세였던 잭은 트위터의 창립 CEO가 되었다. 5년 뒤 트위터는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의 유수 기업으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매각 제안도 거절할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의 사업가적 자질은 트위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루는 친구인 짐 맥켈비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유리 조각가인 짐은 통화 당일 2,000달러의 유리병을 신용카드 문제로 팔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직 프로그래머였던 친구와 잭은 통화 내내 왜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판매가 어려운지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의 통화는 아이폰에 끼워서 사용하는 비싸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면 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재빨리 신용카드 단말기 샘플과 거래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선보였다.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사업 안에 열광했다. 그렇게 자금을 유치한 그들은 스퀘어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다. 스퀘어에서는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었다. 창립 1년 만에 스퀘어는 75만 군데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유지하는 회사가 되었다. 잭 도시의 이런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세심한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특정 직업이나 목표를 미리 결정하고 노력하는 대신 수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식물 일러스트, 패션 디자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일을 시도했을 정도다. 탐색한 모든 진로가 실현되지도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은 해보고 싶은 다음 타깃으로 행동을 옮기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잭 도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따르기엔 다소 무리가 되는 선택들도 거침없이 시도했으니 말이다.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한다 해도 그가 이룬 엄청난 부는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할 권리는 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오직 자신에게 맞는 삶을 이루는 데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을 소설가인 아나 킨들렌의 1999년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 졸업 연설에서 들어보자.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뉴욕타임즈를 그만뒀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죠. 전업주부에서 소설가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전 행복했죠.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자신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닌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지요.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영화배우 릴리 톰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쥐들끼리 경주에서 이기면 뭐하나요? 그래봤자 내가 쥐일 뿐인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저 또한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겠지요. 다시 한번 100권 읽고 기록 남기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화이팅!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여러분들도 화이팅! 낭낭이었습니다.